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아들 아빠입니다. 제가 그동안 리플을 주제로 글이나 영상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리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플 짤로만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애증의 코인이자 악마의 코인인데요. 왜 이토록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지 정리를 해봤고 또 뒷부분에서 리플 매도 시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리플과 유사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례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속도로 수납원의 적 하이패스, 수납원은 사라질 것인가, 2, 30년 전부터 되게 이슈가 됐었던 얘기였죠. 네,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하이패스를 리플로 생각을 해보시고 수납원들을 기득권층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하이패스의 혁신적이었죠. 이 역사를 한 번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무려 26년 전인 96년에 6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4년 후, 한참 지난 후인 2000년 3월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범 운영을 이때서야 시작을 하게 되죠. 꽤 속도가 더디죠. 그리고 2000년에서 2007년간 이제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만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2007년 이후가 돼서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11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전국적으로 쓰게 된 거죠.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죠. 그리고 현재 2022년에는 참고로 하이패스 활용률이 88%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2%는 누구냐면 이제 나 사생활 침해된다, 나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분 반이랑 나머지 반은 나 고속도로 갈 일 없다, 쓸 일 없어서 안 다신 분들 반. 그러니까 그분들 빼면 이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하이패스가 되게 빠르고 편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원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러다이트 운동이란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짧게 소개해드리면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11년에 발생을 해서 6년간 지속이 됐었는데요. 기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 말인 거죠. 1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을 기계 하나가 나와가지고 혼자 다 해버리니까 이 기계 주인 하나가 이득 다 가져갈 거 아니냐. 우리는 거지가 된다. 빵이 없어진다 하면서 모두 들고 일어났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6년간 격렬히 저항을 했음에도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어야 됐고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장 노동자로 선택을 하시고 결국 기계 워낙 이게 편리하잖아요. 효과가 세고 하니까 결국은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 러다이트 운동은 실패를 한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사례가 한국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혁신이 규제에 막혀서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도. 타다금지법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직방금지법은 이제 막 생기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직방을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비대면 의료도 의사들이 반대를 격렬히 하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의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서서히 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무슨 말이냐면 낮은 전기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높인다는 건 서민들한테 있을 수 없는 반란을 초래하는 정말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가 오고 한전이 빚이 수십조다 수백조다 언론 플레이를 엄청 공들여서 한 끝에 올해 23년에 조금 올렸죠.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죠. 지금 좀 풀릴까 말까 이것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식 출금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식 팔면 바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 30년 전에는 손으로 주식 써서 사고 팔고 그때는 이해가 돼요.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주식 팔면 근데 아직도 D 플러스 3일 주말 끼면은 다음 주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죠. 그러니까 관행이자 기득권들이 유리하니까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타다금지법만 짧게 보시면 말 그대로 타다 서비스를 금지했으니까 타다 금지법이겠죠. 쉽게 말하면 요거 빼고는 다 불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택시기사나 여러 기득권층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업자 운전자 알선 허용 조건 10일에서 15인승 차량만 렌트해 줄게.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만 허용해 줄게. 대여 반납 장소는 무조건 공항 아니면 배 쪽 항만이다. 이거 아니면 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다가 금지가 돼버렸죠. 한창 잘 나가다가 아시겠지만 여러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인 리플 얘기를 할 텐데요. 리플의 적이 스위프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 이제 정리하고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스위프트는 기득권 오브 기득권 정말 끝판왕입니다. 기득권에 얼마나 센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뜻하고요. 77년에 이제 본부가 벨기에에 있고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설립이 됐습니다. 누가요?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 쉽게 말하면 금융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0개국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매일 스위프트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무려 20경 원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 자료라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거래량이 약 4,200만 건,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국제 송금이나 결제 시장을 스위프트가 꽉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를 저항하고자 라이벌이라고 해서 나온 게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이긴 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만든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빵령이라고 하죠. 그분의 17년도 인터뷰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 리플이 한 4,800원 정도 막 치고 올라갔을 때 인터뷰를 하신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빵형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 해외 송금 방식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냐 여쭤보니까 빵형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스위프트가 하지 않는 것을 한다. 스위프트는 70년대 만들어져 가지고 진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회사가 너무 커져 가지고 고객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다. 스위프트가 도태됐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된다. 리플과 스위프트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돈 많은 금융 세력들이 리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수료 깡패 그리고 기득권 오브 기득권자 스위프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외를 하고 이제 스위프트를 쓰면 발생해야 되는 환전 관련 여러 수수료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스위프트를 쓰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 중에 이 초록색 3개는 뭐 숨만 쉬어도 내는 겁니다. 요거는 쓰면서 이제 내는 거고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면 외화 타발 송금 말이 어렵네요. 그냥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는 건당 약 10,000원 정도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 때도 건당 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를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이체 수수료, 국내 외화 통장에서 이체를 할 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외화 수표 매입 수수료, 말 그대로 외화 수표를 살 때도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고 외화 현금 수수료, 외화 현금을 입금이나 출금을 할 때 1.5% 정도를 수수료로 또 뗍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핵심인데 전신료라는 게 있어요. 스위프트 망만 이용하면 그냥 무조건 건당 8,000원을 걷어갑니다. 요거 곱하기 아까 4,200만 건이었나요? 하루에.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가 가져가는 수수료 망만 그냥 스치면 내는 겁니다. 심지어 계좌번호랑 예금주 이런 거 틀리면 8,000원 또 내야 됩니다. 16,000원 내고 24,000원 내고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번, 2번 보내는 사람도 내고 받는 사람도 내는 거예요. 수수료를. 근데 요거는 은행한테 내는 거고 6번은 스위프트한테 내는 건데 이 스위프트의 주인이 은행들이라고 했죠. 결국은 금융 세력들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과 스위프트를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 빵형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설립자가 얘기한 것처럼 리플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래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목적이 같죠. 전 세계 은행들의 자금 송금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리플이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하이패스처럼 진척이 되질 않겠죠. 속도는 즉시입니다. 2, 3초. 그러니까 사실은 업비트에서 어디로 보내면 근데 못 받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보냈습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 어셉트 버튼을 안 누르고 뭐 확정을 안 지어줘서 안 받았다고 하는 거지 2, 3초면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스위프트는 적게는 수시간에서 아무리 오래 걸리면 하루 내에는 처리해 줄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XRP의 경우 0.1개에서 1개 그것도 이제 17년도에는 0.01개였는데 100배나 물어 올린 겁니다. 100배를 지금 한 400원 정도 하겠죠. 리플 하나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뭐 400원 정도밖에 안 하겠지만 스위프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숨만 쉬어도 내는 게 최소 건당 3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있죠. 환전. 그러니까 국제 간 송금이니까 리플을 이제 환전을 할 때도 가능한 한 최상의 조건으로 변경을 해서 주는데 스위프트는 은행 고시 환율 보통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적용을 해주죠. 그리고 참고로 리플은 사실은 공식 코인 이름은 XRP입니다. 이거는 회사 이름인데 그냥 리플이라고 통용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고 그나마 이 수수료도 뭐 채굴자나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그러니까 소강 효과가 있는 데다가 참고로 리플이 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근데도 이런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14년도에 이제 공동 설립자, 개발자인 이제 제드 맥칼럽이란 분이 14년도에 나와서 자매품 스텔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어떤 곳이냐?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약 3천여 명이 있고 주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의 금융기관들이고 이사회는 세계 25개 은행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출을 하며 G10 중앙은행들이 이 스위프트를 감독을 합니다. 정말 뭐 금융 세력들의 뭐 본거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적이 너무 세죠. 세도 너무 세죠. 뭐 이것도 참고로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스위프트나 IMF나 중국의 1대1로나 패드나 BIS나 월드뱅크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걸 매일 신문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접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기사 하나만 이 신문 보다 가져온 건데요. 천사의 탈을 쓴 중국의 1대1로 진짜 목적은 위안화 패권이다. 중국도 이제 달러를 대항해야 되니까 위안화 패권을 1대1로로 하는 겁니다. IMF의 구제금융 수준이 IMF의 20% 수준에 육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IMF가 매우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세계 학자들이 경고했다지만 IMF가 경고를 한 거겠죠. 저개발 22개국에 돈을 빌려주고 연 5%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한다. 이게 지금 5%가 아니고요. 21년도 거의 기준금리 0%일 때 5%를 받았단 겁니다. IMF도 2, 3%밖에 안 받았어요. 이때는. 근데 5% 이상을 중국이 받고 있고 그리고 현금 많은 아랍 국가들도 따라한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돈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권 돈, 그리고 금융 세력들이죠. 그리고 중국의 돈, 아랍의 돈. 근데 아랍 국가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IMF가 이제 여러 나라를 원래는 도와줘야 되는데 착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제발 나 숨 쉴 틈 달라 구조조정 일시 중단 요청을 하라고 해주라고 1월 10일 날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IMF가 뭐 도와주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결국은 다 비슷한 분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리플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리플이 정말 좋죠. 좋음에도 하이패스처럼 숱한 조롱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결국은 SEC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코인베이스 상장이 되면 갚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의 투자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리플만 사신다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1000명에 한 명 견딜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추고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단기로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매도 방법을 말씀드리면 가격과 시기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가격 내가 4,000원, 뭐 6,000원, 만원에 팔고 싶다고 걸어 놓지만 그거 안 오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시기 예측은 더더욱 이게 언제 끝날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SEC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될 때, 1번과 2번, 저는 1번이 먼저 오고 2번이 이제 뒤따라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1번이 먼저든 2번이 먼저든 둘 중 하나가 나오면 긴장을 하시고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시가 매도도 제가 고려를 한다고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SEC 소송 결과는 일단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만 리플이 질 수도 있잖아요. 지더라도 떨어졌다가 결국은 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후에 매도를 해도 오케이라고 제가 썼고요. 뭐 리플이 이기거나 합의를 한다면 굉장히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이거는 직전 매도 오케이라고 썼는데, 상장은 제 경험상 상장 이후에 뭐 3분에서 5분 정도 잠깐 불꽃이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장 후에 뭐 계속 오르는 코인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직전, 뭐 1시간 전이든 4시간 전이든 10분 전이든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직전에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제가 시가 매도를 고려하라고 요 2번 때문에, 상장 때문에 요걸 쓴 겁니다. 그리고 이럴 수는 있어요. 코인베이스 상장이 되면 뭐 리플이 예를 들어 한 80% 오른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20%, 30%밖에 안 오르네요. 막상 상장을 하니까. 그래도 팔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 원금 뭐 평단보다 낮더라도 저는 저는 팔아왔습니다. 상장 때는.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 경험이 저는 숱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1번과 2번이 나왔는데 1번, 2번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내가 리플을 들고 있다? 이거는 저는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식을 위해서 뭐 자식의 결혼 자금으로 쓴다, 혹은 10년 후에 까보겠다,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롱과 시련을 견디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하는 건데, 1번, 2번이 다 나왔는데도 들고 있으면 저는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조롱을 계속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소식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